여러분, 1968년 대한민국 예비군의 모습을 아십니까? 총이 없어서 나무로 깎은 모형총을 들고 훈련을 했습니다. 진짜 총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미국이 쓰다 버린 M1 소총을 주워 쓰는 게 그 시절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폴란드가 우리한테 전차 360대를 사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4조 4천억 원어치 계약했습니다. 호주가 우리 장갑차를 선택했고 캐나다가 10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과거 방산 강대국이었던 독일은 고작 전차 8대밖에 생산을 못해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찍어냅니다. 수주잔고 100조 원,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모형총을 들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은 K방산의 50년 성장사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앞 800m까지 침투합니다. 대통령을 죽이러 온 겁니다. 허를 완전히 찔렸죠. 정부는 급하게 예비군 250만 명을 편성하지만 들고 싸울 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쉽게 말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이 실제로 철수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가장 든든한 대주주가 갑자기 나 빠질게 라고 한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정부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한 거예요. 1970년입니다. 그리고 중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대우, 삼성, 기아, 지금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이 이때 방산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치산업보호론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나고 기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호하고 투자해서 키우면 어느 시점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론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이론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1980년대에 K1 전차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전차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10개국도 안 됐습니다. 모형총 들던 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전차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빌린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뭘 했느냐? 돈 대신 무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T-80U 전차, BMP-3 보병 전투차, 이글라 대공미사일 같은 당대 최첨단 러시아 무기를 우리가 그냥 받아온 겁니다. 이걸 역설계하고 연구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토 규격과 러시아 기술의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미군과 함께 훈련하니까 나토 호환성이 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식 설계 철학까지 흡수한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독일의 정밀 엔지니어링에 일본의 가성비를 합친 차를 만든 격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무기 베끼는 게 뭐가 대단하냐? 맞습니다. 처음엔 따라하기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라하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곰 사업으로 얻은 기술을 토대로 천국미사일, 현무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고 K2 전차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혁신 기술을 넣었습니다. 전차가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사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를 보면 2025년 전 세계 국방비가 2조 5,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냉전 시대보다도 많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이른바 평화의 배당금을 누려왔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전환이죠. 군비에 쓰던 돈을 복지에 돌린 겁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 대비 1.2%까지 줄였고 무기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요즘 도둑 안 오니까 경비 줄이자고 했어요. 경비비를 아껴서 동네 놀이터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허겁지겁 경비를 다시 세우려고 보니까 경비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겁니다. 이게 2022년 이후의 유럽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이 2015에서 2019년 사이에 22%에서 2020에서 2024년 사이에 7.8%로 64% 급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네 전쟁에 무기를 쏟아부으니까 수출할 물량이 없어진 거예요. 인도, 이집트, 알제리 같은 전통적인 러시아 무기 고객들이 갑자기 무기 공급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빈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건 시장의 법칙이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바로 한국과 튀르키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말이죠. 첫 번째, 가격입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PGH-2000 자주포보다 50% 저렴합니다. 천궁 2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약 57억 원인데 천궁 2는 19억 원입니다. 성능은 동급이에요. 왜 이렇게 쌀 수 있느냐? 우리는 50만 대군을 유지하면서 이 무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죠.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왔던 그 대규모 군대가 역설적으로 방산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두 번째, 납기 능력입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차분 10대를 납품했습니다. 유럽 업체였으면 2, 3년은 걸렸을 겁니다. 왜? 우리는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가 레오파르트 2를 연간 8대 만들 때 현대로템은 K2를 연간 100대 이상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전 검증입니다. 70년 동안 북한과 휴전 상태에서 매일 긴장하며 무기를 쓰고 훈련해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으로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도 이미 검증됐고요. 무기를 사는 입장에서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와 전 시장에서만 본 무기 중 어떤 걸 사겠습니까? 네 번째, 기술 이전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잘 안 해줍니다. 미국이 F-35 팔면서 기술 이전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프랑스가 라팔 팔면서 핵심 기술 알려주나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 라인을 직접 깔아줍니다. 왜? 우리는 프랑스가 잠수함 기술 안 줬을 때 그 분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시장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기업별로 뜯어보겠습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방산의 엔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2022-2023년에 한화 디펜스와 주식회사 한화 방산 부문을 전부 합병해서 그룹방산의 통합 사령탑이 됐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53억 원,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8,564억 원인데 전년 대비 79% 늘었습니다. 수주잔고는 31조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5, 6년 동안 일감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기도 전에 월급이 5년치가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핵심 제품은 K9 자주포입니다.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입니다. 155mm 52구경장 포신에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을 쏩니다. 현재 11개국에 수출됐고 노르웨이부터 이집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여겨볼 건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입니다. 129대에 24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인데 호주가 왜 중요하냐면 AUKUS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핵심 안보동맹이잖아요. 그 호주가 자국 차기 보병 전투차로 독일 것도 미국 것도 아닌 한국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K방산이 서방 핵심 안보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신호탄입니다. 두 번째, 현대로템, K2 흑표의 신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전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 드론 시대 아니야? 우크라이나 전쟁 통계를 보면 사상자의 70% 이상이 여전히 155mm 포탄에 의한 것입니다.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고들 하지만 전장의 주인공은 아직 전차와 포병입니다. 드론은 정찰이나 소규모 타격에는 유용하지만 도시를 점령하고 전선을 밀어붙이는 건 여전히 전차의 몫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3.5세대 전차 중 최상위권 성능을 자랑합니다. 55톤에 최대 시속 70km,
1500마력 엔진, 120mm 55구경장 주포, 세계 최초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 탑재로 차체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헬기와의 교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전차가 헬기를 쏘는 겁니다. 사거리 8km에서요. 현대로템의 실적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2024년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4,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 방산 매출 비중이 2021년 31%에서 2024년 54%로 뛰었습니다. 원래 KTX 같은 철도 사업하던 회사가 방산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180대 8조 9,800억 원. 1차 계약까지 합하면 360대에 총 13조 8천억 원입니다. 단일 무기체계 수출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왜 폴란드가 이렇게 K2에 올인하느냐?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옆이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디를 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양쪽에서 침공당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빠르고 좋고 싸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한국 전차를 선택한 건 너무 당연한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3. LIG 넥스1 미사일의 강자. LIG 넥스1은 대한민국 유도무기의 산실입니다. 2024년 매출 3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성장, 영업이익 2,30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수주잔고가 22조 9천억 원인데 이건 6년치 일감입니다. 이 회사의 간판 제품이 천궁2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서 항공기는 50km, 탄도미사일은 20km 거리에서 요격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가격입니다. 미사일 단가가 19억 원, 미국 패트리엇은 57억 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에 성능은 동급이에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예산으로 패트리엇 1기를 사느니 천궁 2, 3기를 사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걸 중동 국가들이 알아본 겁니다. UAE가 2조 6천억, 사우디가 4조 3천억, 이라크가 3조 7천억, 중동 3국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천궁 2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교수의 말을 빌리면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 기술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석유 없이도 제조업으로 세계 강국이 된 한국의 모델 자체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공장 건설,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요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현궁입니다. 미국의 제블린이 발당 3억 원이 넘는데 현궁은 약 1억 원입니다. 성능은 동급이에요. 해외명이 레이볼트인데 미국 수출까지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파는 한국, 상상이 되십니까? 4.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늘의 도전. KAI는 K방산에서 가장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 매출 3조 6천억 원, 수주잔고 24조 7천억 원. KF-21 보라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202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뒤 2026년 1월까지 무려 1,600회 비행 시험을 무사고로 통과했습니다. 양산을 시작해서 2032년까지 120대를 공군에 납품합니다. 대당 가격이 약 980억 원인데요. 유로파이터가 약 1,800억 원, 라팔이 약 2천억 원입니다. 거의 반값이에요. 물론 스텔스 성능은 F-35에 못 미치지만 F-35가 필요 없는 나라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FA-50 경공이었기로 6개국 140대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으니까 KF-21도 수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필리핀이 이미 정보 요청서를 보냈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전투기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맞는 지적입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GE의 F414입니다.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6개국 뿐입니다. 이건 K방산의 명확한 한계이고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CPSP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총 12척, 유지보수 포함 약 100조 원 규모의 추대양 프로젝트입니다. 경쟁 상대는 독일의 티센크루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제무역부가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250개 기업을 지원하고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한국은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캐나다 경제의 혈관이 된 겁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은 약속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쓰는 나라라는 실매를 쌓아놨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매몰 비용에 의한 관계 고착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해서 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독일이 이제 와서 저희도 투자할게요 라고 해봐야 이미 현금을 쥐고 있는 한국이 훨씬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K방산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 1. 핵심 부품 해외 의존도. 이건 K방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국방 핵심 소재 10대 품목의 78.9%가 해외 의존입니다. 내열합금, 마그네슘 합금은 100% 수입이에요. KF-21 전투기 엔진을 미국에서 사오듯 핵심 소재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멋진 음식점을 차렸어요. 손님도 줄 서고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식재료를 한 곳에서만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급처가 안 줄게 라고 하면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면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K방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2. 수출 시장 편중. 2020년, 2024년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한 고객에게 매출의 절반을 의존하는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겠습니까? 폴란드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EU의 바이 유로피언 정책이 강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우디, 루마니아, 페루, 베트남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리스크 3. 기술 이전의 양날의 검. 박현도 교수가 정확하게 짚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는 겁니다. 프랑스가 우리한테 잠수함 한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독일 잠수함 기술 가져와서 우리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사우디나 UAE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4. 밸류에이션 부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방산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약 40배인데 로키드 마틴은 15배입니다.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물론 성장성 프리미엄이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향후 1, 2년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방산주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주잔고 100조 원이 주는 실적 가시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나토가 회원국의 GDP 대비 3에서 5%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2%에서 2%로 이미 올렸고 3%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4.7%를 쓰고 있고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입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 공백은 최소 10년은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더라도 자국 군대 재건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출 여력이 당장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을 현재 2.2%에서 5%로 올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5조 원을 투입하고 방산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방산 빅4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6년 7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가총액은 2025년 한 해 만에 30조에서 89조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추가 계약 파이프라인이 20조 원 이상 대기 중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100조 원, 노르웨이 K9 추가 도입, 루마니아 2차 계약, 이 중 절반만 성사돼도 K방산의 세계 4위 달성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68년 나무 모형 총을 들고 훈련하던 나라, 미국이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던 나라, 그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가 줄 서서 무기를 살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부터 중공업 육성, 불곰 사업의 기술 습득, 50만 대군 유지를 통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역사적 기회까지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심 부품 자립, 시장 다변화, 기술 유출 방지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한국이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했죠. K방산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50년 전 모형총을 든 예비군이 이 말을 들었다면 과연 믿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